자, 봅시다. 5교시 한국사 시간 제일 졸리는 시간이죠. 그죠? 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학년 10반은 수업 태도가 좋은 반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반이니까 그래도 잘 수업이 될 수가 있겠지? 네, 그렇죠. 네, 사실 10반에서 진작부터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진도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야 찍게 됐네요. 앞으로 좀 자주 왔으면 좋겠네.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둘러보기 전에 1910년대, 20년대의 세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중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죠. 그죠?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1910년대 일제는 한반도를 어떻게 식민 통치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뺏어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910년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식민 통치를 담당할 수 있는 통치의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나죠, 그죠? 뭐였냐면은 바로 통감부라고 하는 것이었어, 그지? 그런데 5년 뒤에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통감부가 총독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독부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군가요? 총독이죠, 그죠? 자, 조선 총독은 어떤 사람으로 임명이 되었느냐?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의 최고 통치권자는 누구였다? 일본인 군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1910년대 우리나라의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는 군인에 의한 통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가서도 끝까지 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죠. 전부 다 군인들이 총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선 총독의 경우에는 일본 천황에게 직속된 사람이었어요. 천황에게 직속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선 총독의 직속 상관은 일본 천황이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사람은 일본 천황 외에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천황 위에는 아무도 없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선 내에서는 거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입법, 법을 만드는 것, 사법,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 행정,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전부 다 이 조선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식민 통치의 최고 권력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사람들, 존재들, 그게 바로 조선 총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이로 보면 시작으로 3명의 통감을 거치고요. 3대 통감이 총독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까지 총 9명의 총독을 거치게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총독 아래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그리고 질서 유지,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어요. 중추원은 물론 그 이전부터 있던 명칭인데요. 일제 식민 통치 시기의 중추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조선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조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을 이 중추원을 통해서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함에 있어서 조선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중추원을 통해서 일제 식민 통치에 있어서 조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기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친일파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이 내는 의견이 뭐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일본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게 바로 중추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방행정 조직은요, 총 13개의 도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도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과 같은 큰 대도시들의 경우에는 부라는 명칭이 붙었고, 나머지 그보다 작은 곳들의 경우에는 군, 그 아래 면, 이런 식으로 지방행정 체제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오산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수원군 성호면이었다라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방행정 조직을 구분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는 도지사, 군에는 군수, 부에는 부윤, 면에는 면장, 이런 사람들이 행정 책임자들로 임명되었는데 이 또한 전부 다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다? 일본인이나 친일적인 관리들로 채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의 의도대로 조직되었고 일본의 의도대로 통치될 수 있는 지방행정 조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별로 어려운 것 없죠, 그죠? 자, 밑에는 선생님이 조선 총독부에 건물을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에 보면 가끔씩 이런 거 CG로 나오기도 하는데 본 적이 있으려나? 네, 뭐 있으면 다행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원래 통감부 건물이었는데 요게 1926년까지 총독부 청사로 사용이 되다가 그 뒤에는 경복궁 앞부분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었고요. 요게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를 넘어서 1996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후에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1996년이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역사적인 건물은 없어지기 전에 한 번쯤 봐둘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총독부 건물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집에 앨범 뒤져보면 요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요거 왜 없앴을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왜 없앴을까? 그렇지. 왜 보기 싫었을까? 그렇죠. 과거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지? 부끄러운 역사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없앴어요. 무엇보다도 요게 남아 있으면은 경복궁의 모습을 제대로 복원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경복궁은 조선의 첫 번째 궁전이었고 그리고 뭐랄까? 조선 자체를 상징하는 궁궐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복궁 복원 사업을 위해서도 이 조선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잘한 일인가요? 네. 잘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 역시 사실 아닌가? 그 역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야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복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돈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다른 데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뭐 이제 베트남 같은 나라 여행 갔을 때 보면은 거기에 과거 프랑스가 식민 지배로 하면서 만들었던 건물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면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당시의 베트남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식민 통치 당시 시기에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건물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해보기는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저 프로그램 아나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네, 거기서 이제 핀란드 사람들 와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다니면서 되게 이슈가 된 적 있잖아, 그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되게 보고 싶어 했던 게 뭐였냐면은 식민지배 시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되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건 전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핀란드는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런 역사적인 경험하고 우리나라 역사적 경험을 또 비교해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물론 경복궁을 복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치우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부끄러웠던 과거 역시 우리의 과거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10년대의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 힘으로 단속하는 통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조선 총독은 어떤 사람으로 임명이 됐다고? 조선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중에 임명되었다. 군인으로 임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본의 식민 통치는 군인에 의한 통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의 무력으로 인해서 무력을 사용을 해서 한국인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식민 통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1910년대의 통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합니다. 헌병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있나요? 헌병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DP 이런 드라마가 또 이슈가 된 적 있지 않나? 네, 본 사람 있나요? 네, 거기 보면은 잘생긴 배우들도 나오지만은 그 거기 헌병들이 까만색 헬멧을 쓰는데 헬멧 앞에 영어로 알파벳으로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려나? 헌병. 헌병이라고 한글로 써 있기도 한데 알파벳으로 여기 팔에 차고 있기도 한데 MP라고 써 있어요. 뭐의 약자냐면은 밀리터리 폴리스의 약자예요. 자, 그러니까 헌병의 경우에는 군사 경찰, 군인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헌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을 왜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헌병들이 군사 경찰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 업무까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헌병 경찰제 또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군인들을 이용을 해서 힘으로 백성들을 누르고 다스리는 통치, 그게 바로 헌병 경찰 통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뭐 군인들이 다스리는 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헌병 경찰제가 정말 무서웠던 것은 이 헌병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냐?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결 처분권이란 무엇이냐? 정식적인 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한국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구류, 교도소나 유치장에 가둬놓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권한, 그게 바로 즉결 처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의심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헌병경찰의 잘못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즉결 처분권 헌병경찰 통치 시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헌병 경찰이 곧 뭐예요? 법인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눈 밖에 나게 되면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910년대의 통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 태형이 부활하게 되면서 헌병 경찰이 태형을 할 수 있었어요.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전통적인 처벌 방식 가운데 우리가 5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5가지 형벌이 있는데 태형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한 손으로 들고 몽둥이를 한 손으로 들고 때리는 형벌을 가지고 태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곤장을 쳐라라고 하잖아요, 그지? 묶어놓고 두 손으로 잡고 커다란 몽둥이를 엉덩이를 쳐서 치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보다 조금 가벼운 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때리는 걸 가지고 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즉결 처분권을 가진 헌병이 태형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니다가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는 조선인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잘못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때려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게 바로 일본의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군복 입은 헌병들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뭔가 잘못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게 1910년대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묶여서 맞고 있을까? 네, 모르겠죠, 그죠?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사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왜 맞았는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무단 통치는 강압적인 방식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헌병 경찰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 공무원들이나 교원, 선생님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니게 하였어요. 자,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수업하러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는데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와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렇죠. 쌤 코스프레 했네요.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죠?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국인들에게 위압감을 주겠다, 공포감을 조성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외에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고요.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의 출간이 전부 다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헌병 경찰들의 경우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서 독립운동 또는 민족운동을 지도하는 여러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살해하기도 했던 것, 이 역시 1910년대 일본에 의한 통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1910년대에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교육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제 식민지배 시기 중에서도 1910년대에는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느냐, 교육 중에서는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어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왜 일본어 보급에 중점을 두었을까? 왜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했을까? 이유는 그래야 일본 사람들이 내리는 명령을 알아듣고 잘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릿속에다가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일본어를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법령의 내용을 보면은요 국어라는 과목은 필수 과목이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가 필수였다? 일본어를 배우는 게 필수 과목이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선어라고 했었고 필수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어를 필수로 교육을 해서 일본어 보급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당시 교육 정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보통교육은 오늘날의 용어로 번역을 하자면 초등교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업교육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교육이라기보다는 실업교육은 그렇죠. 실제로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가지고 실업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나라에는요 을미개혁 때 소학교령에 의해서 초등교육이 5년제 때 내지는 6년제였습니다. 하지만 191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을 4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중등교육, 그러니까 오늘날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교육은 고등보통학교라고 해서 4년 동안 배우도록 하였는데 이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기보다는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실업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어려운 지식과 기술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나요? 어디 가서 배워야 되지? 대학교에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중고등학교도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죠? 왜? 조선 사람들에게 바랬던,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바랬던 역할은 무엇이었기 때문일까?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과학자나 내지는 학자가 되는 걸 바랬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뭐다? 일본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만 배우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선교육령에 담겨있는 일본의 교육 의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일본인들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초등교육 6년, 중고등학교 교육 5년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일단은 글을 쓰고 읽고 더하기 빼기 정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직업적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가지면 돼 라고 하는 게 일본의 교육 의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대학 교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등교육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인들에게 바랬던 역할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시키는 일을 잘 수행하는 것 정도였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더 많이 가르쳐봐야 독립운동밖에 더 하겠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나라는 식의 교육이 바로 1910년대에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육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24년까지는 대학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또 대학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살펴볼 겁니다. 다만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을까? 한국에 대학교가 없는데
그렇죠.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 돈 많은 집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경우에는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요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요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아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공장과 기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거든요. 자, 하지만 실제로 보자면은요,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공장의 가동률이 기계와 공장이 돌아가는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왜 공장이 거의 대부분 안 굴러갔을까?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왜 없었을까? 그렇죠. 일본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어? 하급 기술자를 만드는데 맞춰져 있었어. 그지? 고급 기술은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해방되고 일본인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가버리니까 공장과 기계를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죠? 과연 이런 사실을 가지고도 일본의 식민 통치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1910년대에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몇 가지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일본의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토지 조사 사업이란 무엇이냐? 한반도의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땅의 주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이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왜 어디에 땅이 얼만큼 있으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땅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알아야 됐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선은 농업 국가였어요. 그죠? 농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땅, 토지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따라서 조선의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가 전국에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조선의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자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원래 농사짓던 땅을 갈아엎고 그 위에다가 공장을 지었어.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농사지을 일본 사람들이 땅이 없는 문제. 또 하나는 일본에서 산업을 발전하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지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이 없는 일본 농민들한테 나누어줄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찾았던 거예요? 조선 땅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죠? 산업화로 인해서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어디에서 메꾸려고 했던 거예요? 조선에서 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조선의 농업 경제를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한 이후에 1912년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공포하고요. 토지조사령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지세를 공정하게 매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세란 토지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뭔 소리였냐면은 실제로 조선시대 때나 대한제국 시기에는 전국의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도 됐던 땅들이 꽤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토지를 파악하고 그런 땅들에게도 세금을 매길 필요는 있기는 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복잡했어. 그 땅의 주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지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마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고 그 양반이 땅 부자였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양반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마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양반의 땅은 우리가 빌려서 농사 짓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 권리가 인정이 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뭔가 양반에게 별도로 이 땅을 빌리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농민들의 집안 대대로 그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국가 소유의 토지도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런 땅들도 있었어. 다시 말해서 이 땅이 누구 땅이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복잡한 권리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거 근대적이지 못하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름 필요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토지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도 있었다. 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이런 어떤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었던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첫 번째, 식민 통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더 많이 잘 거둘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숨겨져 있는 땅들을 찾아내고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이 좀 더 실제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이 누구 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또 땅을 어떤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빌리는 이런 어떤 토지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게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땅을 잃은 일본 농민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사람들 땅을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줘야지. 어디에서? 조선에서 마련해 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땅을 사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하려면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일본이 조선의 이 경제의 근본이 되는 토지를 사고 팔고 하면서 그것을 장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의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일본이 조선의 경제를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침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었으면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무엇이었냐면요,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봅시다.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조선 총독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일정 기한을 정해줘요. 뭐 몇 달 이런 식으로 기한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직접 총독부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땅은 무엇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신고하라고 했어. 그런데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이 땅은 뭔 땅이다?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땅들은 상당수가 몰수되고 조선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왜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요, 증거주의 때문이었어. 이 땅이 내 땅이다 라고 신고를 하려면은 복잡한 구비 서류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돈 많고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는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기간 내에 잘 신고를 한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농민들의 경우에는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구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실제로 이게 내 땅인데 이 땅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신고 안 한다고 누가 뺏어가겠어? 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땅은 전부 다 어떻게 됐다? 그렇죠. 몰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된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네. 자, 조선의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서 총독부가 어디에 어느 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전까지 세금이 누락되었던 땅들에게도 세금을 거두게 되면서 총독부로 들어오게 되는 토지세의 수입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한부 신고제에 증거주의를 채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은 땅 또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땅, 그런 땅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렸다?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하고 몰수해서 총독부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토지조사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 토지를 무엇하는데? 뺏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렇게 빼앗긴 땅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이 세운 농업회사나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을 필요로 했던 일본인들에게 일본인 농업 이주민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인 농업인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 조선의 지주가 되어갔던 사업, 그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된 결과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자, 이 땅이 누구 거냐? 소유권만 정확하게 인정이 되고요. 그 이전까지 관습적으로 인정이 되던, 정확하게 서류는 없지만 집안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던 농민들의 경작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질적이지 않은 권리로 부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 이전에는 어떤 계약이나 증명 서류 이런 거 없어도 집안 대대로 우리가 농사 짓고 살았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었던 조선의 농민들이 그런 권리들이 전부 다 부정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농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던 땅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죠?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무엇할 필요가 있었느냐?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땅 좀 빌려주세요.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1년에 나온 수입 중에 일부를 당신에게 소장료로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전통적인 관습적인 경작권이 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농사 짓기 위해서는 땅을 빌리고 그 땅을 빌리기 위한 계약 이런 것들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기한부 임대 계약을 맺고 소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 계약을 한다는 거야. 내가 이 땅을 1년 내지는 2년 뭐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뭐가 문제지? 그전이랑 뭐가 달라졌을까? 어차피 그전에도 농민들은 사실 자기 땅이 없었잖아. 어차피 양반들 땅 빌려서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달라졌지? 그렇죠. 기한부라는 게 다르죠. 그죠? 자, 여러분들 혹시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알고 있나요?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계약기간이죠. 정규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고용이 보장이 되죠. 잘릴 걱정이 아주 없진 않지만 비교적 없죠. 그죠? 자, 하지만 비정규직들의 경우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계약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1년 내지는 2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날까? 잘릴 걱정을 하고 산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올해 1년에 이렇게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내년에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용하는 사람, 나와 계약을 맺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소신대로 말할 수도 없고요. 그죠? 나랑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나라도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죠. 그죠?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앞날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지주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년에 개혁 안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 반대로 이런 지주들의 권한은 어떻게 되었다? 크게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주가 누구였어요? 일본인이나 동양척식 주식회나 총독부였어. 그지? 조선의 경제 기반인 토지를 장악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장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사업이 무엇이었다? 토지조사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나요? 네. 그래도 또 땅을 빌릴 수 있었던 농민들은 그나마 다행이기도 해요. 토지를 잃어버리고 땅조차 빌릴 수 없었던 농민들의 경우에는 결국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만주나 연해주 같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땅을 힘들게 개척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여기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남의 땅만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운데 초록색의 경우에는 내 땅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부족해서 남의 땅을 또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노란색은 자기 땅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맨 밑에 나와 있는 핑크색은 땅이 많아서 나는 농사는 안 짓고 내 땅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지주들을 나타낸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원래부터 많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100%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지주들이 절대 다수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되었나요?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사람 왜 맡고 있을까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구글링을 하다가 발견한 사진인데요. 이런 설명이 달려있더라고. 조선 총독부의 토지조사 시기에 벌어졌던 일본 헌병경찰의 태형의 모습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던 전남 나주 궁산면 농민 4명은 태형 90대를 맡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작인이 되는 계약을 맺어야 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주 궁산면에 살고 있었던 농민 4명은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은 내 땅인데 왜 니네가 가져가? 이 땅의 주인은 나야! 라고 이렇게 총독부가 그 땅을 가져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넘기니까 화가 나서 따지러 왔겠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막은 거예요? 헌병경찰이 나타나서 막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헌병경찰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지? 기한 내에 신고 못한 너의 잘못이다. 행패 부려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농민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한 거예요. 그죠? 몇 대까지 맞았어요? 90대를 맞고 결국에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원래는 자기 땅이었던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땅이 되었고, 원래 자기 땅이었던 땅에서 자신은 소작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제 1910년대에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토지조사 사업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됐나요? 그죠? 이 사진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이 필요했어. 그지? 헌병경찰 통치와 즉결 처분권 태형이 필요했고 토지조사 사업 등등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벌인 사업이었고, 조선의 경제 기반인 토지를 장악하고 빼앗기 위한 사업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 일제는 회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공포합니다. 회사령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회사를 세우고자 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허가제로 회사 설립을 하도록 한 게 바로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지점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같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를 세우는 것도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고 회사를 없애는 것도 조선 총독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굳이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을까? 이유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초코파이가 되게 많이 팔리네? 그거를 본 우리나라 사람이, 조선 사람이 나도 그러면 초코파이 만들어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에게 저도 초코파이 회사 세우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지. 왜? 조선 사람이 초코파이 만들면 일본 초코파이가 더 잘 팔릴까? 더 안 팔릴까? 더 안 팔리겠지. 그지? 그러면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보겠지. 그지? 다시 말해서 왜 허가를 받도록 했느냐? 일본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선 내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무엇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저 허가제로 회사 설립을 하는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조선이 하는 역할은 무엇으로 만드는 거냐? 일본에게는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만 수출하도록 하고 실제로 일본은 조선에서 그 원료를 가져다가 공장과 기계를 돌려가지고 조선에다가 상품을 팔아먹는, 그래서 조선은 일본의 상품을 소비하기만 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회사령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왜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 아직까지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을 요구해야 되냐? 이미 다 지나간 일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조선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또 사죄와 반성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자, 그 외에도 엄령, 광엄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본인의 어부나 아니면 광산업자들이 우리나라의 고기잡이나 광산 개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기도 하였었고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부터 대표적인 수출품이었죠. 그래서 돈이 되는 인삼 같은 거 오직 총독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독부의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1910년대에 일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식민지 경제 정책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무엇이냐면은 1910년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식민지로 통치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는가, 뺏어갔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이러한 식민 통치 방식과 경제 정책은요, 1919년 3.2운동이 일어나고 또 식민 지배가 10년 정도 지나면서 일본의 경제 상황이 바뀌게 됨에 따라 1920년대 가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어서오세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은 한국사 배우